어머니, 이게 뭐예요? 우편은 잘 받았니? 전화도 안 받더니 바로 연락을 하는구나. 명도소송이요? 이 집에서 기어이 저희를 쫓아내신다고요? 그렇다고 이런 걸 아들인 저한테 보내세요? 분명히 저 주신 거잖아요. 그건 사줄 때 아버지랑 이야기했던 거 아니니? 분명히 효도하는 조건으로 사주는 거라고. 근데 네가 약속을 먼저 어겼으니까 다시 가지고 오는 수밖에는 없지. 어이가 없네요. 저라고 가만히 있을 줄 알고요? 그래. 가만히 안 있으려면 어디 한번 해봐라. 근데 분명한 건 그 집은 네 명이다.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7세 전현숙 씨와 그녀의 아들 35세 김정석 그리고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참 어리석은 아들과 며느리였습니다. 아버지만 없으면 전 씨의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자동으로 자신들의 것이 되기라도 하는 줄 알았는지 집 사줄 땐 울면서 효도하겠다고 한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로 간 건지 모를 노릇이었습니다. 인두겁을 쓰고 홀로 남은 어머니에게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어쩌면 아들밖에 모르는 전 씨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하지만 전 씨도 이런 자식이라면 필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 씨는 결단을 내리고 서류 한 장을 아들네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받은 아들과 며느리가 노발대발하여 찾아왔죠. 전 씨는 이제 와서 번복할 마음도 없었고 아들네가 끝까지 말을 듣지 않는다면 법정 싸움도 마다하지 않을 각오를 했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이렇게 반목하는 게 슬픈 일이었지만 이렇게 만든 것은 전 씨가 아닌 아들 며느리였습니다. 전 씨는 20대 중반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워낙 둘 다 가진 것 하나 없이 만났고 결혼 후 얼마 안 가 남편이 실직을 하는 바람에 살림이 크게 힘들어졌습니다. 그 뒤로도 몇 년간 이런저런 사업에 뛰어들었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죠. 그리고 30대가 되어 아들 김정석이 태어났습니다. 생각해보면 무슨 용기로 그 상황에서 아이를 낳았는지 참 용감했죠. 아이가 태어났는데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만 벌고 살았습니다. 가난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뼈저리게 느꼈던 시절이었습니다. 결국 남편이 했던 마지막 사업이 IMF를 만나 크게 실패하고는 모든 걸 다 잃고 전 씨의 친정 부모님 댁에 얹혀 살아야 했습니다. 미안해, 여보. 미안하긴요. 열심히 다시 벌어서 일어나면 돼요. 그래도 전 씨는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막노동을 했고 전 씨도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모이는 돈은 없었지만 아이는 커갔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아니, 정말 요리를 잘한단 말이야. 특히 닭도리탕이 기가 막히다니깐. 식당을 차려보는 게 어때? 친정은 마당에 있는 작은 단독주택이었는데 주말만 되면 남편과 전 씨의 지인을 불러 평상에서 음식을 해먹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일상의 소소한 행복이 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온 사람들마다 하나같이 하는 소리가 전 씨의 음식 솜씨를 칭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식당이라는 게 음식 솜씨만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내심 꿈만 꾸고 있었죠. 그러다가 전 씨와 남편의 인생에 큰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아니, 전 씨 스스로 기회를 만들어 잡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당시에 동네 땅값이 그렇게 비싸지가 않았는데 전 씨가 오며 가며 봐왔던 땅이 하나 있었습니다. 시내에서 약간 벗어난 차 타고 5분 정도 거리에 있는 땅이었는데 지나가면서 볼 때마다 식당 지으면 참 좋겠다 생각만 하고 있었죠. 그러다 어느 날부턴가 부동산 번호가 적힌 팻말이 꽂혀 있었습니다. 전 씨는 무작정 부동산에 전화를 했습니다.
여기 땅 나온 거 보고 전화드렸는데요. 그런데 부동산이 말한 금액이 1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전 씨에게 그 돈이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친정집에 얹혀 살며 모아둔 돈이라고 해봤자 겨우 1,500만 원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너무 욕심이 났지만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땅이 나온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또다시 집에 지인이 찾아왔고 평상에 앉아 백숙을 먹고 있었습니다. 전 씨가 지나가는 소리로 그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깜짝 놀랄 만한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땅 주인, 나랑 진짜 친한 친구야. 급하게 내놨다고는 들었는데. 전 씨가 눈을 크게 뜨고 지인을 닥달했습니다. 그리고는 당장에 그 친구와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했죠. 그렇게 찾아간 땅 주인에게 그 땅을 부동산에 1억에 내놨다는 말을 듣게 됐습니다. 부동산에서 2천만 원을 붙여서 광고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렇지만 1억도 무척이나 큰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씨는 그때 뭐가 씌었는지 모르겠지만 8천만 원에 당장 계약하겠다고 소리쳤습니다. 재혼을 하면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해서 급히 내놨던 땅 주인은 잠시 고민하더니 전 씨의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그런데 수락해도 문제였습니다. 돈이 없으니 말이죠.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말을 했는데 어쩐 일인지 남편은 전 씨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전 씨와 남편은 돈을 마련하기 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녀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결국 그 돈을 구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남편의 남동생에게 연락을 했는데 마침 적금이 만기가 돼서 받은 목돈이 있다며 선뜻 빌려주었죠. 아마 그 돈이 아니었다면 전 씨는 지금까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삶을 살지 않았을까 회상했습니다. 땅은 샀는데 건물을 짓는 것도 참 힘들었습니다. 땅으로 대출도 받고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지인들에게 부탁도 하고 지인의 지인인 건축사무소 소장도 소개받고 있는 돈 없는 돈 탈탈 털어 어찌어찌 3년 뒤에 건물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워낙 없는 상태에서 빚으로 지은 건물이라 무조건 식당은 장사가 잘 돼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 그렇게 쉽게 흘러가지는 않았습니다. 이러다가 나앉게 생겼어요. 고생해서 지었는데 올해까지 장사 안 되면 다시 팔아야 될 것 같네요. 식당이라는 게 음식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난생 처음 차린 식당이기에 전 씨도 남편도 장사 수완이 없었죠. 몇 년간의 고생이 물거품이 되려던 찰나에 큰 행운이 따르게 됩니다. 시내에서 조금 벗어난 곳에 있던 식당 근처까지 발전하게 된 것이죠. 아파트, 빌라들이 들어서고 자연적으로 근처 상권도 발달하게 됩니다. 식당은 점점 장사가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느는데 막까지 있으니 성공을 할 수밖에 없었죠. 이제 고생 끝이야. 식당을 운영하면서 생긴 크고 작은 걱정들은 그동안 해왔던 고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벌어서 그동안 빌렸던 돈들을 갚기 시작했습니다. 이자도 톡톡히 쳐서 말이죠. 그리고 주변이 발전하니 땅값도 크게 올라서 불과 몇 년 만에 땡전 한 푼 없는 처지에서 정말로 먹고 살 만한 집이 되었죠. 아들은 전 씨와 남편이 밑바닥에서 일어서는 동안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총명했던 아들은 집안 살림이 피자 여러 과외도 받고 남부럽지 않은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서울에 있는 아주 좋은 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좋은 대학에 들어간다고 모두 다 좋은 직장에 갈 수 있는 건 아니었죠. 죄송해요. 떨어졌어요. 다음번에 붙으면 되지. 아들은 번번이 떨어졌고 30이 되어서야
모두가 부러워하는 대기업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전 씨가 뒷바라지를 해야 했습니다. 아들만은 전 씨 부부와는 다른 삶을 살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 들어간 돈이 아까운 줄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직장에 들어간 아들은 얼마 되지 않아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사실 3년 사귄 여자친구가 있어요. 결혼하고 싶어요. 돈 벌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아들이 갑작스럽게 결혼을 하겠다니 사실 걱정이 앞섰습니다. 장사는 잘 됐지만 그동안 진 빚들을 갚느라, 그리고 아들 학비 대고 취직 전 생활비 대느라 아들의 집 한 채 사줄 돈까지는 못 모았으니 말이죠. 그런데 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없으면 없는 대로 시작해보겠다는 아들의 말이 전 씨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지난날의 자신과 같은 마음가짐이었지만 그게 얼마나 고생스러운지 아는 전 씨는 그러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 정석이 결혼하는데 집 한 채라도 해줘야죠. 안 그래도 생각하고 있었어. 관심이 없는 줄 알았는데 남편이 오히려 전 씨보다도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았습니다. 땅이랑 식당 건물 담보로 잡고 대출 받아서 집 사줘. 전 씨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전 씨도 남편도 빚이라면 지긋지긋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빚을 내서 아들의 집을 사주라는 남편의 말은 파격적이었습니다. 처음 샀을 때보다 세월도 많이 흘렀고 주변이 발전하며 땅값이 10배 가까이 올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은 충분했습니다. 다만 그 대출을 앞으로 다시 갚아나가려면 남은 세월도 쉬지 않고 일해야 할 듯했습니다. 대신 일단은 그 집 명의는 당신 이름으로 해. 남편의 말에 전 씨가 의아해서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놈이 공부만 하느라 사회 경험도 없고 그렇잖아.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래도 혹시나 처갓집에 무시당하는 거 아닐까요? 무시는 무슨? 어차피 우리 죽으면 다 정석이 그놈 거잖아. 살기도 지들이 살 거고. 굳이 지금 줄 필요가 없지. 당신 이름으로 돼 있으면 당신한테 잘하겠지 애들이. 부모도 다 돈이 있을 때 대접받는 거야. 남편의 말도 영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자식에게 너무 매정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것도 감사해 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잘 살게요. 대신 효도한다는 조건으로 사주는 거야. 네 엄마한테 잘해. 그러면 나중엔 네 명의로 바꿔줄 테니까. 당연히 효도하고 살 거예요. 명의를 전 씨 앞으로 한다는 말에도 아들은 고맙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쨌거나 지금이 됐든 나중이 됐든 대출 없는 아파트가 아들의 것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인생의 시작점이 부모에게서 아무것도 못 받은 젊은이들과는 크게 달랐죠. 아들의 눈물을 보고 전 씨도 코끝이 찡했습니다. 아들이 그 집에서 행복하게 사는 걸 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결혼을 했고 원하는 곳에 신혼집을 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랑 한번 놀러 오세요. 어머니가 사주신 집이니까 어떻게 사는지 보시면 좋죠. 그럴까? 남편은 아들 며느리 사는 집을 뭐하러 가냐고 했지만 전 씨는 아들의 말처럼 아들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억지로 끌고 집들이 선물을 잔뜩 사들고 찾아갔습니다. 오셨어요? 며느리도 전 씨 부부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아이고, 집 참 좋다. 전 씨가 아들네 집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신혼집이니 며느리가 잘 꾸민 탓도 있겠지만 예전에 전 씨네였다면 꿈도 못 꿨을 집이었습니다. 어쩐지 벅차오르는 기분까지 느껴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집안 구석구석 전 씨 부부에게 구경을 시켜주었습니다.
집에 돈 한 푼 안 드니 아들 며느리 둘이 모아두었던 돈으로는 혼수만 넣으면 됐기에 꼭 잡지에 나오는 집처럼 아늑하고 예뻤습니다. 며느리가 언제 준비했는지 푸짐한 저녁밥을 차려주었습니다. 아이고, 뭘 이런 걸 다 준비했어. 나가서 먹으면 되지. 그래도 처음 오시는 건데 제가 직접 대접해드리고 싶었어요. 그 말에 남편도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전 씨가 아는 가까운 지인 몇 명만 떠올려 봐도 며느리와 불화가 있는 사람이 여럿인데 전 씨는 복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에 전 씨가 돌아가려고 하자 아들 며느리가 긋고 말렸습니다. 왜 벌써 가세요? 주무시고 가시지. 에이, 너희 불편하게 뭐하러 여기서 자. 불편하긴요. 작은 방에 이부자리 깔아놨어요. 편히 주무시고 가세요. 아버지도 약주 드셨는데 어떻게 돌아가시려고요? 그러자 전 씨도 남편의 눈치를 살짝 보았습니다. 그런데 남편도 오늘 아들네와 보낸 시간이 좋았는지 자고 가는 게 나쁘지 않은 눈치였습니다. 그렇게 처음으로 아들네에서 자게 된 날, 남편은 술을 마셔서인지 일찍 잠들었고 전 씨는 뒤척거리다가 깊은 새벽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잠자리가 바뀌어서 그런지 잠이 오지 않았는데 거실에는 성객이 있었죠. 안 자고 여기서 뭐해? 아들이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거실 창으로 바깥을 내다보고 있었죠. 전 씨는 아들 옆에 나란히 서서 바깥을 바라보았습니다. 간간히 차가 다니고 있었고 가로등 켜진 밤 풍경이 참 멋졌습니다. 이 집이 제 집인 게 실감이 안 나요. 진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씨는 아들의 심정에 공감이 갔습니다. 예전에 전 씨가 살만해지기 전에 수많은 아파트들을 보면서 이렇게 많은 집들 중에서 어째서 내 집 한 칸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늘 해왔습니다. 아들도 가난했던 어린 시절을 기억하는 듯 했습니다. 비록 이제는 먹고 살만해졌어도 내 집을 갖는 것은 의미가 무척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주 놀러 오세요. 그 말을 듣고 전 씨는 아들에게 집을 사주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도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1년쯤 지났을 때 전 씨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집값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어머, 그러니. 좋긴 한데. 근데 이게 계속 가격이 오르게 되면 나중에 제가 받을 때 세금도 많이 나와요. 그리고 재산세도 지금 어머니가 내고 계시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기왕 나중에 주실 거 지금 주실 수 없을까요? 집을 사줄 당시의 아들도 남편의 말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바꿔달라고 요청하는 아들. 그런데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세금 걱정 때문이라는데 전 씨도 아들에게는 네 아버지에게 물어보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펄쩍 뛰며 말했습니다. 세금이야 나중 문제고. 그건 우리 죽으면 가져가라 그래. 재산세가 마음에 걸리면 정석이 그놈한테 내라 그러면 되잖아. 나중에 명예 바꿔준다면서요. 그럼 이왕 주는 거 지금 주면 서로 좋잖아요. 서로 좋긴 뭐가 좋아. 그건 당신한테 잘하라고 한 소리지. 그 집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쥐고 있어야 해. 알았어? 아니, 무슨 일이 있다고 도대체?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은 췌장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가족이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다가 이제 좀 먹고 살만해진다 싶으니 병에 걸린 남편. 세상이 참 야속했습니다. 정신이 없어서 아들도 전 씨도 아파트 명의에 관한 이야기는 일절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까지 생각할 여유가 없었죠.
그때부터 전 씨는 남편의 건강을 위해 식당 일도 줄였습니다. 직원을 더 구하고 가끔만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건강은 빠르게 나빠졌습니다. 수술은 했지만 입원한 뒤로 퇴원을 못하고 있었죠. 전 씨의 일과는 굉장히 단조로워졌습니다. 집 병원, 집 병원, 그리고 가끔씩 아들네 집에 갔습니다. 남편의 병 때문에 뒤늦게 들었지만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에 정신없는 와중에도 이것저것 챙겨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정서가 요즘에 유정이가 새콤한 걸 좋아한다고 그랬지? 네, 그래야 입덧이 덜하대요. 그래서 엄마가 반찬 몇 가지 했어. 아버지 병원에 갔다가 너희 집으로 가도 될까? 오늘이요? 아니, 내일 점심쯤에. 아, 내일이요. 전 씨의 말에 아들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제가 가지러 갈게요. 뭐 하러? 어차피 나간 거 엄마가 들릴게. 알았어요. 전화를 끊고 생각하니 어쩐지 아들이 자신의 방문을 꺼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설마 아니겠지 하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 며느리네 자주 가는 것은 아니었어도 가끔 가면 늘 반겨줬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아프고 나서는 몇 번 가보질 못해서 몸이 점점 무거워지는 며느리도 좀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다음 날이 되었을 때 전 씨는 남편의 병원에 갔다가 아들네 집으로 갔습니다. 주말이라 아들과 며느리 모두 집에 있었습니다. 이거 반찬 받아. 여러 가지 해왔는데 뭘 좋아할지 모르겠네. 새콤한 게 좋다길래 미역 초무침, 오이무침 등 몇 가지를 준비해 왔습니다. 잘 먹을게요. 말은 잘 먹겠다고 했지만 며느리는 전 씨가 무슨 반찬을 해왔는지 궁금하지 않은 듯 했습니다. 봉지를 풀어보지도 않고 식탁 위에 두더니 소파에 앉았습니다. 몸이 무거웠어요. 아직 배가 심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입덧도 하니 괴로울 것 같았습니다. 점심 먹었니? 내가 싸온 반찬에 밥 차려줄게. 임신한 며느리한테 밥을 얻어먹을 수는 없고 전 씨가 차려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전 씨를 아들이 말렸습니다. 아니요. 저희는 방금 먹었어요. 그 말에 전 씨가 당황했습니다. 어제 통화로 같이 점심을 먹자 했는데 벌써 아들 며느리는 식사를 한 듯 했습니다. 그러더니 전 씨가 가져온 봉지를 통째로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그게 꼭 축객령 같았습니다. 이제 그만 가보라는 듯한 느낌이었죠. 그래서 전 씨는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 있을 순 없고 이만 가보겠다며 슬그머니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아들 며느리 모두 기다렸다는 듯이 전 씨를 배웅했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아버지는 어떻냐, 뱃속의 아기는 어떻냐는 대화 한 번 없이 전 씨는 아들네 집에서 10분 만에 나와야 했습니다. 가겠다는 걸 붙잡고 꼭 자고 가라고 했던 그전과는 확실히 반응이 달랐습니다. 전화로 느꼈던 찜찜함이 전 씨의 착각이 아니었던 것 같았죠. 그런데 아들이 그런 전 씨를 따라 나와서 말했습니다. 이제 저희 집에 너무 자주 오지 말아주셨으면 해요. 유정이가 임신하니까 예민해서요. 아, 그러니 알았다. 그 말을 듣고 전 씨는 아들에게 집으로 가겠다는 소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도 필요한 게 있으면 직접 가지러 왔고 한 번도 전 씨를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 며느리는 출산을 했습니다. 이틀 뒤에 조리원으로 옮긴다는데 전 씨가 아들에게 전화를 해서 물었습니다. 유정이 출산 선물 사서 조리원으로 좀 가려는데 뭐가 좋을까? 조리원에는 남편밖에 못 가요. 그러면 너한테 줄 테니까 전해주면 되잖아.
아니면 집으로 가져다 줄 테니까 정석이 네가 집에 들려서 가지고 가면 되지. 그러자 아들이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 뭐하러 오세요? 아,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문 앞에라도 놓고 가려고 그러지. 아니요, 그러지 마시고요. 선물은 요새 다들 돈으로 줘요. 아, 그러니 나중에 조리원 나와서 그때 뵐게요. 어쩐지 차가운 아들의 말에 전 씨도 알았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전 씨는 아들과 약속한 날보다 조금 일찍 보게 되었습니다. 좋은 일은 아니었고 남편이 병원에서 눈을 감았기 때문입니다. 영영 말이죠. 어느 순간 전 씨도 남편도 마음의 준비를 해오고는 있었는데 그래도 갑작스러웠습니다. 적어도 남편에게 얼마 전에 태어난 손주 얼굴은 보여줄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회사에 있던 아들도 급하게 왔고 장례 절차가 모두 끝나는 동안 전 씨는 무슨 정신으로 있었는지 기억도 잘 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전 씨를 집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남편이 꽤 오랫동안 병원에 누워 있었으니 집에 혼자 있는 게 익숙해지긴 했지만 오늘은 아들이 곁에 있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조금 있다가 가야 되는데 괜찮으시죠? 며느리가 있는 조리원으로 가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출산한 지 얼마 안 된 며느리는 장례 내내 오질 못했는데 아무래도 며느리가 걱정되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래. 어서 가봐. 그런데 아들은 바로 돌아가지 않고 무언가 말을 꺼냈습니다. 유정이 출산 선물 주고 싶다고 하셨죠. 뜬금없는 아들의 말에 전 씨가 쳐다보자 아들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 아파트요. 그거 저희 명의로 바꿔주실 수 있으세요? 선물로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뒤로 아무 말도 없으셔서 사실 그것 때문에 좀 서운했어요.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출산 선물이라지만 꼭 오늘 이 이야기를 했어야만 했는지 마음이 시렸습니다. 남편이 죽은 게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집이 가장 먼저 떠올랐나 싶기도 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오죽했으면 아들이 그럴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건 알았어. 대신 시간을 좀 줘라. 엄마가 지금 아무것도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 알았어요. 아들은 무척 기뻐 보였습니다. 어차피 남편만 아니면 아들 명의로 사주었을 집이니 이제는 뭐가 어찌됐든 상관없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전 씨는 심적으로 회복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식당도 한동안 문을 닫고 집안에만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며느리는 퇴원을 했고 아들의 말에 의하면 안사돈이 와서 몸조리도 해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전 씨는 이제는 남편의 죽음을 떨쳐내고 살자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보름쯤 지났을 때 아들에게 집에 방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 장모님 계신데. 오랫동안 계신다며. 오랜만에 인사도 하면 되지. 그리고 애기도 한 번도 못 봤잖아. 너한테 할 말도 있고. 할 말이요? 알겠어요. 그래서 출산한 여자에게 좋다는 음식들을 바리바리 싸들고 아들네 집으로 갔습니다. 아기가 너무 예쁘죠? 전 씨는 안사돈이 안고 있는 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릴 때의 아들 얼굴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 사람이 있어서 누구 하나 밥 차리기도 애매한 상황이라 아들은 식당에서 음식 좀 포장해 온다며 나갔습니다. 그때 전신의 식당 직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식당 문을 다시 열고 직원들에게 맡기고 왔는데 일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전화 좀 받고 올게요. 아무래도 사돈과 며느리 앞에서 통화하기가 눈치 보여 밖으로 나섰습니다. 비밀번호를 모르기 때문에
현관문은 살짝 열어둔 채였죠. 그런데 막상 통화를 해보니 별것 아닌 내용이었습니다. 통화는 1분도 안 돼서 끊어졌고 전 씨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을 닫고 들어오기도 전에 거실에서 안사돈과 며느리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전 씨는 모든 행동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집값이 그렇게 올랐다며? 얼른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이러다가 안 주겠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번에 주신다고 했대. 아니, 지금 내가 있는 것 뻔히 알면서 와? 뭐 자기가 사준 집이니까 그걸 빌미로 계속 맘대로 드나드는 거 아니야. 이게 다 명의 이전을 안 해서 그런 거야. 알어. 그래도 이번에 이전해 주신다니까 참아야지 어쩌겠어. 김서방이 중간에서 잘해야지. 일단 받으면 딱거리를 정확하게 하란 말이야. 이렇게 네 집 내 집 없이 드나들면 너 불편해서 못 살아. 이런 게 시집살이지 뭐야? 안 그래도 오빠도 그렇게 하기로 했어. 다시는 어머니 못 오시게 한대. 근데 이 집 받으면 정말 엄마랑 같이 살 거야? 오빠도 엄마 우리가 모시고 사는 거 괜찮대. 정말 그렇게만 된다면 좋겠다. 근데 걱정이야. 준다고 한 지가 좀 됐다며. 왜 아무 말도 없는 거야? 몰라. 근데 이번에도 그러시면 오빠가 다 방법이 있대. 시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만 기다려달랬는데 약속 안 지키면 내가 이혼할 거라고 했어. 잘했다. 그렇게 강하게 나가야 남편이 네 말을 듣지. 전 씨는 조용히 다시 나갔다가 10분 뒤에 들어와서 가방을 챙겼습니다. 어머, 어디 가세요? 식사하고 가셔야죠. 아니요, 식당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요. 얼른 가봐야 해요. 정석이 오면은 먼저 간다고 전해주세요. 전 씨는 서둘러 그 집을 나왔습니다. 아들과는 오늘 따로 집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미리 말 안 하길 잘했습니다. 전 씨는 도망치듯 그 집을 나왔습니다. 대화를 들어보니 아들이 변덕스럽게 굴던 것도 다 이 집 때문인 듯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집 명의를 받게 되면 사돈과 같이 살며 전 씨는 발도 못 들이게 되는 것 같았죠.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리고 명의를 안 준다면 무슨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좋은 방법은 아니겠죠. 사돈과 며느리의 말만 들었을 때는 이야기 속 아들이 꼭 내 아들이 아닌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자 잠시 뒤에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식사하고 가신다더니 갑자기 가셨어요. 식당에 일이 있어서. 그리고 할 말 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아, 그거. 그냥 아빠 된 거 축하한다고. 그 얘기 하려고 했어. 그러자 아들이 어이가 없다는 듯이 대꾸했습니다. 축하요? 아니, 그게 하실 말씀이라고요? 다른 말을 기대했었는지 아들은 크게 실망한 것 같았고 조금은 화도 난 듯 보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자 남편이 떠올랐습니다. 이런 일을 예견했었는지 그 집은 끝까지 가지고 있으라는 남편의 말이 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정신이 없어서 명의를 주지 못했는데 진작에 줬다면 아들이 기뻐하고 고마워했을까? 아니면 좀 더 빨리 거리를 두려고 했을까? 아무래도 후자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전 씨가 눈을 꼭 감았습니다. 미리 줬다면 어떻게 됐을지 아찔했습니다. 그 아파트를 사주기 위해서 받은 대출이자를 매달 갚고 있는데 금액이 금액인지라 매달 나가는 돈이 정말 컸습니다. 전 씨도 식당이 아니었다면 죽었다 깨나도 못 낼 돈이었죠. 만약 그걸 아들이 내야 한다면 아무리 직장이 좋아도 살림이 꽤나 팍팍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이 하늘에서 떨어지기라도 하는 줄 아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전 씨가 연락이 뜸하자 이상했는지 어느 날 아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이사 가려고 해요.
이사를 간다고? 그 집을 나가겠다는 말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네, 그래서 말인데. 이 아파트 팔아서 주시면 다른 동네로 가려고요. 결국엔 팔아서 현금으로 달라는 말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말한 아들의 방법이 이것인 듯 했습니다. 아들은 전 씨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이 집 명에 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럴 것 없이 그냥 파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아무래도 아버지 생각나기도 하고 괴로워서. 가증스러웠습니다. 정말 아버지 생각은 한 적이나 있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그게 좀 힘들 것 같다. 힘들다니요? 네 아버지 돌아가시고 식당 운영도 힘들고 그래서 엄마 혼자 대출금 갚기가 힘들어. 안 그래도 너희한테 말을 하려고 했는데 그 집에서 살 거면 이자랑 대출금은 너희가 좀 갚아야 될 것 같아. 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면 너희가 그 집 팔 계획이라니까 차라리 잘 된 것 같기도 하네. 그걸로 대출 갚아버려야 될 것 같아. 이자가 한 달에 얼만 줄 모르지? 그러자 아들이 당황했는지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더니 전 씨의 뜻을 알았는지 아들이 돌변을 해서 말했습니다. 아니, 하나밖에 없는 아들 집 사준다고 하실 때는 언제고 다시 달라는 말씀이세요? 그래. 한 번 했던 약속을 지키셔야지. 어떻게 한 입으로 두 말을 해요? 저도 애엄마 볼 낯도 없고 그럼 저도 어머니한테 같이 효도하잔 소리 못해요. 그러니까 집 안 주면 효도는 못 하겠다는 거지? 근데 어차피 그럴 생각도 없었잖냐? 제가 분명히 효도하겠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너희 내가 명예 넘겨주면 나는 못 오게 하고 네 장모 모시고 살겠다며? 아니, 누가 그래요? 유정이가 그러던데 내가 잘못한 거야? 그게 아니라 어머니 못 오게 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리고 장모님이 혼자 계시니까. 그럼 나는 둘이야? 긴 말 필요 없고 그 집은 팔아버릴 거니까 빠른 시일 내에 나가줘라. 나가다니요. 저희가 어딜 간다고요? 어차피 너희 장모 모시고 산다며. 그 집으로 들어가면 되겠네. 그건 이 집 판 돈이 있어야 가죠. 그걸로는 대출금 갚아서 나도 노후나 편히 살아야겠다. 절대 못 나가요. 그런 줄 아세요. 아들도 화가 단단히 났는지 죽어도 못 나가겠다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버티고 있으면 쫓아낼 재주가 없다고 생각했는지 그 뒤로는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 씨는 그 길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서류 한 장을 아들네 집으로 보냈죠. 그리고 서류가 도착할 때쯤 아들에게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우편은 잘 받았니? 퇴거를 하지 않으면 소송을 하겠다는 내용 증명이었습니다. 아들은 황당해했습니다. 이걸 아들인 저한테 보내신다고요? 분명히 저 주신 거잖아요. 그건 사줄 때 아버지랑 이야기했던 거 아니니? 분명히 효도하는 조건으로 사주는 거라고. 근데 네가 약속을 먼저 어겼으니까 다시 가지고 오는 수밖에는 없지. 저라고 가만히 있을 줄 알고요? 그래, 가만히 안 있으려면 어디 한번 해봐라. 분명한 건 그 집은 내 명이다. 아들이 불같이 화를 내는데 이번에는 전 씨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실랑이 해봤자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미 아들과의 사이는 틀어졌고 그런 아들 며느리에게 집을 주기 위해 자신의 노후까지 희생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남편이 살아있었대도 똑같이 했을 것입니다. 상황이 불리한 것을 알았는지 아들이 찾아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저희가 어딜 간다고요? 어떻게 손주까지 쫓아내세요? 집 없다고 깡통 차는 거 아니야.
너 그만큼 키워서 직장 다닐 때까지 뒷바라지 했으면 받을 만큼 충분히 받았잖아. 둘이 벌어서 집도 사고 해라. 능력도 있는데 그 정도 못하겠냐?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 아니, 그래서 언제 집 사고 애 키우고 해요. 엄마 아빠는 그렇게 너 키웠어. 너도 그렇게 살면서 너를 우리가 어떻게 키웠는지 좀 느껴봐라. 전 씨는 아들을 쫓아냈습니다. 어차피 전 씨가 죽으면 외아들인 아들이 상속받게 될 텐데 이게 의미 없는 짓일 수 있겠지만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들에게 모든 걸 다 주고 업신여김당하고 그렇게 불쌍하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엔 그 집이 전 씨 것이기 때문에 아들이 와서 무릎을 꿇고 빈 것이겠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으려면 모든 건 전 씨가 쥐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전 씨는 아들네를 쫓아내고 집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니 전 씨는 더 풍족해졌습니다. 지금 마음 같아서는 죽기 전에 쓸 돈 다 쓰고 남은 건 기부라도 해버리고 싶지만 또 살아있는 동안 아들이 하는 것에 따라 마음은 달라질 수 있겠죠.